김성환의 시사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가 최근 의미심장한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1932년 금강산에서 발견된 이성계 발원 사리 장엄구 가운데 하나인 유리재 사리병이 조선 건국 당시 최고급 재료로 꼽힌 석영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여기에는 조선 개국과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흔적의 역사, 이성계의 불온한 대권 출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그 앞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리장원구가 어떤 유물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1391년 음력 5월이니까 뭐 꼭 630년 전 요즘이에요. 시의성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 개국 1년 전인데 당시 그 고려 왕조의 실세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계가 1만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서 미륵의 하생을 기원하면서 사리장원구를 봉헌한 의식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10,000명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금강산을?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만큼 많이 갔다라는 볼 수가 있겠죠. 10,000명은 너무 많은 인원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행사였으면은 뭐 틀림없을 것 같은데 사리장원구가 금강산에서 유독 발견이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뭐 하여튼 일제 강점기인데 1932년 10월에 금강산 월출봉에서 산불 저지선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벌이던 인부들이 발견했습니다. 돌상자 하나가 보여가지고 뭐 열어봤더니 거기에 사리장원구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리장원구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우리가 사리는 알 거고요. 부처님이나 고승의 사리를 봉헌할 때 뭐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그런 용기, 같이 넣는 곡물, 공예품을 이제 통칭해서 나타내는 말인데요. 당시에 확인된 사리장원구는 최고급 사리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백자 향로, 그다음에 백자 그릇, 청동 사발, 은제 숟가락 이런 것도 보였는데 이번에 보존 처리된 은제병, 뭐 은으로 만든 병은 거기에 이제 사리가 봉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사리장원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리장원구 외에 또 다른 출토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출토품보다는 사리장원구 곳곳에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원통형 음반에는 사리를 봉헌하는 주체의 이름이 보였는데 이성계라는 이름이 보였는데요. 수식어가 무려 25자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충정란, 광복섭리, 좌명공신, 벽상삼안, 삼중대광, 그다음에 수문화시중 이성계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성계 두 번째 부인인 강 씨의 이름도 보였는데 결국 이 사리장원구를 봉헌한 주인공은 이성계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 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25자 읽어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 공양왕인데 공양왕이 그 1389년에 자기를 왕위에 올린 이성계에게 내린 작호입니다. 이성계는 당시에 그 원래 왕위에 있었던 창왕이 왕씨가 아닌 신돈의 아들 즉 신씨라고 해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왕인 신씨를 몰아내고 진짜 왕인 왕씨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양왕을 옹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양왕이 고마움의 뜻으로 이성계에게 25자나 되는 긴 수식어를 붙인 관작을 준 건데요. 이 수식어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심을 발해서 명분을 바로잡았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왕실을 재건했다라는 걸 25자의 이런 이 긴 수식어로 표현을 했죠. 원래 이렇게 자기를 관작? 네, 그렇죠. 봉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겁니까? 보통 특별히 보면 긴 겁니까? 특별히 길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붙이는 거죠. 계속 수식어를 붙여서 그분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되게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명문들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달인 사리기 그다음에 그 백제사발 두기에서도 명문이 보였고 특히나 1391년 5월에 이성계와 부인 강씨 그리고 여러 상류층 여성들 포함해서 1만 명과 함께 비로봉에 사리장원구를 모시고 미륵의 하생을 기다린다라는 명문이 눈에 띄었는데 요 새겨진 명문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부인 강씨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그리고 미륵하생 그리고 1391년 5월 그리고 1만 명 이와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띄죠. 근데 얘기하신 키워드 가운데 부인 강씨는 좀 이상한데요.
이성계가 부인과 함께 사리장원군 봉안의 불사를 주도한 게 잘못된 거예요? 네,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원래는 아닌데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부인 강 씨가 바로 그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 씨를 가리킨다라는 건데 네. 사리를 봉안한 시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1391년 5월인데 이때는 이성계의 본부인인 신의왕후 한 씨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이성계가 두 번째 부인인 강 씨만 명문에 새기고 또 대대적으로 펼친 봉안의 시기에도 강 씨만 참석시켰다라는 거고 당시에 그 첫 번째 부인인 그런 한 씨는 병중이었는데 뭐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본부인이 좀 아파가지고 네. 병석에 있는데 두 번째 부인하고 다니고 네. 명문에다가 두 번째 부인 이름만 새기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지금의 잣들은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관리들이 그 서울과 지방에 각각 아내를 두었다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당시에 고향처, 서울처의 개념으로 해서 향처와 경처를 두었다라고 한 건데요. 당시에도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록을 했는데요. 부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부인이 또 4개월 후에 죽었다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죠. 그거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성계도 본부인을 그럼 어디다가 둔 거예요? 본부인은 그 고향에 두고 한 씨는 네. 고향에 두고 강 씨를 서울 부인으로 둔 건데 그 이성계로 봐갖고는 이미 그 고향처, 고향 부인인 한 씨와의 사이에 장성한 6남 인녀를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장남 이방우는 이분이 고려의 충성을 바쳐가지고 결국 술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이방과 이분이 정종이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예. 다섯째 방원, 태종이 되는 분인데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무시무시한 분들이 기세등등했죠. 그리고 서울 부인인 강 씨는 역시 이제 이남 일녀를 뒀어요. 방번, 방석, 경순공주를 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성계는 고향 부인은 제쳐두고 서울 부인만 엄청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성계가 함경도 변방인 영흥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 부인인 신덕왕후 강 씨는 고려 말에 재상 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 보고 얻은 부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서울 부인인 강 씨가 여거리였다는 건데요. 그 이성계 고향 부인인 한 씨의 소생이잖아요. 이방원은. 예. 그 이방원 같은 분도 위화도 회군 때 같이 중체대한 일이 벌어질 때는 강 씨하고 상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그럴 때 예. 이제 이성계가 충신을 네가 죽일 수가 있냐.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분기탱천을 했을 때 그때 강 씨가 나서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방원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해서 이방원의 편을 돌아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까지는 이 이방원과 강 씨가 동지였던 셈이죠. 근데 나라 세운 후에는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선 개국 후에 신덕왕후 강 씨와 이방원을 비롯한 신의왕후 한 씨 소생들이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이제 후계자 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성계하고 태조 이성계하고 개국 공신들이 후계자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공이 많은 사람이 세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신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이 많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방원만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면 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네. 그것은 곧 이방원이 세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논의를 엿듣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강 씨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예. 갑자기 이방원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겁에 확 질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후계자 논의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결국 신덕왕후 강 씨의 소생인 방석이 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형제의 난. 예. 그 원인이 되는 게 그렇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신덕왕후가 2년 만에 금방 돌아가세요. 여걸인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무상하다 볼 수가 있는데 욕심을 버리는데 그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세자로 세운 강 씨의 소생 방석하고 강 씨의 첫째 아들인 방번이 이방원 세력한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이 1차 왕자의 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과 한때는 동지적 관계였지만 결국 왕위를 두고는 신덕왕후 강 씨하고는 절대 결코 왕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왜 사리함에 신덕왕후 강씨 이름만 보였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그 되게 유력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리기 명문 내용의 다른 키워드가 금강산인데 왜 하필 이성계가 금강산에서 사리를 봉하는 것일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금강산이 사실은 고려 불교의 성지였습니다. 단무갈 보살이라는 분이 1만 2천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금강경을 설법한 산이라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그 1만 2천 명의 제자가 봉우르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1만 2천 봉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바로 이 금강산에서 이 단무갈 보살의 현신을 목격하고 예를 갖췄다라는 설화가 있거든요. 그럼 굳이 금강산 찾아가서 사리를 봉하는 것,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려 왕건을 세운 태조 왕건은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세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명문 내용 중에 하나가 미륵하생이라는 거거든요. 미륵하생요? 예. 미륵이 내려왔. 그렇죠. 환생했다? 그렇습니다. 이성계가 사리를 봉안하면서 미륵의 하생을 기다린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미륵하생 신앙은 민중을 구원할 미륵불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도래한다. 그런 것을 믿는 신앙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후삼국 시대에 태방국을 세운 궁예왕이 바로 미륵불을 이제 자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고려 말에도 그랬는데요. 이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륵불을 자처하고 나타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3월에 해와 달이 없어질 거이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앞다퉈서 쌀과 비단, 금은보화를 헌납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미륵불은 어지러울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그 미륵불을 기다린다라는 신앙이 굉장히 그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바로 미륵불이다.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백자그릇 안쪽에 보면 명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민년, 즉 1391년 5월에 이성계와 부인강씨 그다음에 10,000명이 모여서 봉안식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데, 요 1391년, 그러니까 1391년 5월이라는 때하고 그다음에 10,000명이라는 참석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럼 시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그 조선건국은 1392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미심장한데 그 당시 백성들이 외우 내환이다라는 거에 시달렸다라는 건데요. 밖으로는 왜구들이 또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와서 남부지방을 막 약탈해 갔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있고, 왜구가 포로로 잡은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여서 시체가 산더미를 잃었고 가는 곳마다 피바다를 잃었다. 그리고 2-3살 되는 계집아이를 잡아서 머리를 깎고 배를 쪼개서 깨끗이 씻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가 막 돌고 그랬거든요. 아, 그럼 굉장히 민심이 흉흉했을 텐데. 예. 그러면 외화는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내화는 뭐예요? 외우는 이해되는데 내화는 뭐예요? 역사서 기록을 보면 우리가 가난하다는 표현을 쓸 때 흔히 나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는 꽂을 송곳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백성들이 그 농사지을 땅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래 고려의 토지제도가 임금, 그러니까 국가, 즉 임금이 모든 토지를 소유한 뒤에 이를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수조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조권은 사실은 관리가 살아있을 때 당대에만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상속이나 매매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당연히 나라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고려 중기 이후에 이와 같은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토지를 그냥 사유화해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귀족들이 대를 이어서 토지를 독점하고, 심지어는 이 탐욕스러운 세도가들이 다른 사람의 토지마저 빼앗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하나에 소유자가 7, 8명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코딱지만한 땅에 7, 8명이 세금을 받으려고 오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권문 세도가들이 또 토지를 겸비하게 되니까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신진 사대부들,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줄 토지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겨났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혁명 세력이 되는 건데, 백성들은 농사고 뭐고 고향 땅 버리고 그걸 유리걸씨라고 하는데 떠나서 이제 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진 사대부들의 불만은 또 하늘을 찔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성계를 떠받드는 신진 사대부들이 권문세가들이 독점한 토지, 즉 이 사전을 혁파를 하게 되는데, 1389년에 이성계 세력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이벤트가 바로
토지대장을 모두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착지대장이라고 할 그런 토지대장을 모두 불살라 버렸는데 그 불길이 며칠이 가도 사그러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상 몰수한 거 아니에요? 뭐 국가가 그렇죠. 그냥 예. 왕이 예. 나눠줬던 거 다 다시 갖고 와. 이거 다 예. 국가 거야. 예. 그러니까 소유권 아무도 주장할 수 없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동안에 7~8명한테 세금 주던 거 안 줘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퍼포먼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네. 아시다시피 불이라는 건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작거리 백성들은 정말 불에 타서 한 줌재로 변하는 저 토지대장 더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성계를 향해서 만세를 불렀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새로운 토지 제도가 만들어졌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우는 과전법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과전법이 뭐냐면 전 현직 관리에게 녹봉 대신에 경기도의 토지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론 국가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된 건데 이 과전법을 실시한 때가 바로 1391년 5월이라는 겁니다. 아, 그 시점하고 딱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 제도를 바꾸고 극적인 퍼포먼스 하고 난 다음에 네. 금강산에 딱 올라서 내가 바로 미륵불이요. 예. 근데 이제 앞이나 뒤인지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무렵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 과전 받은 관리들이 수확량의 1할만 세금으로 받았고요. 기존에 수확량의 50% 이상까지 냈던 그렇게 수탈당했던 백성들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쌍수를 두는 거고 또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신진 사대부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주체들한테도 땅이 생겼으니까 또 큰 힘을 준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된 거고 그 뒤에 아 이제 됐어라고 금강산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천하에 새로운 왕조를 내가 개국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한다고 다 이렇게 천지신명께 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근데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거 제가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처음에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대장 불태우고 그게 1389년이고 과전법을 실시하고 1391년 5월이고 그런 이성계가 이제 백성들한테는 구세주로 떠올랐을 거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려고 하생한 미륵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뭐 10,000명이 진짜 그걸 세면 10,000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10,000명이라고 했겠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12,000봉이니까 라인 맞추는 10,000명 이렇게도 상징적인 위를 좀 부여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금강산에서 벌어진 사리봉안식에 동참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리봉안식은 네. 10,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였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출정식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10,000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이성계의 대권 출정식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강산 비로봉에서 열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지지자들이 위화도 회군 뒤에 민간에서 널리 퍼졌다는 목자 득국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와 함께 이성계를 연호하면서 금강산을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 득국요? 네. 그 목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은 목자, 그다음에 아들 자자잖아요. 그게 한자로 보면 이자잖아요. 오얀니자. 아. 제가 이기환이지만 나 이잖아요. 이자잖아요. 나은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 그래서 이씨 왕조가 도래한다라는 사자성어가 퍼졌는데 아마도 그 이성계 세력 중에 누구가 이제 퍼뜨렸겠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최고급 서경 유리 이걸로 제작됐다는 요 사리기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조선왕국 개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으로도 이제 뭐 대권 출정식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명분이 있는지 혹은 또 이런 자격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아니, 금강산 올라야 되는 거예요. 한 10,000명 몰고. 네, 금강산에 없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산이라도 자격을 봐야 되겠죠. 자기 물론. 스스로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권력의 정통성을 만든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 그렇죠. 뭔가의 민심을 얻는 게 민심을 얻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민심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조선 개국 초기 무렵쯤에 상황을 봐서라도 우리가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2919님께서요. 흔적의 역사 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역사 얘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 많이 가져오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이사 오늘 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